안녕하세요. 책 읽는 산골준입니다. 오늘은 출판사 휴에서 펴낸 법륜 스님이 들려주는 우리 아이 지혜롭게 키우는 법, 엄마 수업이라는 책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법륜 스님은 1988년 괴로움이 없고 자유로운 사람, 이웃과 세상에 보탬이 되는 보살의 삶을 서원하고 정토회를 설립했다. 네, 많은 분들에게 증문즉설 해주시는 스님으로 알려져 있고요. 종교를 떠나서 우리 현대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에게 많은 지혜로운 삶의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죠. 그래서 다른 설명을 더 하지 않아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기에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요. 이 책을 읽으려고 생각한 까닭은 가끔 들리는 이웃 또는 가끔 자주 만날 때마다 이야기의 주제는 거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모, 형제, 자식, 특히 학생, 아이를 둔 집에서는 그 아이의 말과 행동을 못마땅해 하거나 자꾸 부딪히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 원인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법륜 스님이 말씀하신 엄마 수업을 읽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프롤로그에서 스님은 만약에 병원에서 아이가 바뀌어 10년 넘게 키웠다면 아이의 생각이나 행동은 낳아준 부모를 닮을까요? 길러준 부모를 닮을까요? 당연히 길러준 부모를 닮습니다. 생물학의 유전자는 물려받지 않았지만 음식 먹는 습관, 생각하는 방식, 말하는 버릇 등이 모두 길러준 부모를 닮아요. 그러니까 엄마라는 말은 낳은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기른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내 자식이 사랑스러운 아이가 아니라 왼수처럼 느껴진다면 바로 부모, 그중 기른 엄마가 뿌린 씨앗의 결과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자식이 아니라 왼수라고 자식 탓을 하기 전에 부모로서 나는 어떤 마음인가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엄마 마음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 마음이 없고서는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위해 온갖 정성을 쏟아도 자식은 고통을 겪습니다. 아무리 큰 부모의 사랑이라 해도 그 사랑을 부모 방식대로 전한다면 자식이 다 좋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지만 자식에게는 억압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모르면 나는 너희들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게 이럴 수가 있어? 하는 원망만 하게 됩니다. 모든 문제는 자식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 이 이치를 이해할 때 비로소 자식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엄마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프롤로그에서 말씀하셨고요. 1장 자식 사랑에도 때가 있다. 2장 부모의 성품이 아이를 물들인다. 3장
공부 스트레스가 아이를 망친다. 4장. 자녀와 부모와 함께 행복해지는 마음 닦는 법. 이렇게 모두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각 장에서 한 편씩 읽어보려고 합니다. 나이별로 지혜롭게 대응하기. 자식이 커감에 따라 세대별 특성이 달라집니다. 부모도 거기에 맞게 대하면 순리에 어긋나지 않아서 자식에게도 좋고 부모에게도 좋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 늙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늙은이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도 이미 굳어서 유연하지 않고 거동도 불편하지만 특히 마음이나 정신이 굳어서 더 이상 바뀌지를 않아요. 친정 부모든 시부모든 노인을 모시고 살다 보면 갈등이 생기는데 이때도 노인의 특성을 알면 크게 충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인들은 젊은 사람을 만나면 나름대로 자기 견해를 말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죠. 그런데 자식 입장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계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는 얘기를 다 잔소리로 받아들여요. 그러나 부모는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바뀌지 않아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일 뿐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부모에게 얘기해도 부모가 변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부모의 말이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겨 어머니 그러면 안 돼요. 아버지 그러면 안 돼요. 이래야 해요. 저래야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의 말이 듣기 싫고 그것 때문에 괴로우니까 부모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부모는 안 바뀌는 존재예요. 안 바뀌는 존재인데 자꾸 바뀌기를 바라니까 결국 자기만 괴로워져요. 그래서 부모와의 사이에 갈등만 깊어집니다.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대해야 갈등이 없을까요? 항상 맞춰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뭐라고 해도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해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반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틀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맞춥니까? 그러나 사실은 틀리고 옳은 게 없습니다. 옳으니 그르니 하는 것은 다 내 마음이 짓는 것이지 본래 옳은 것도 그런 것도 없어요.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옳고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옳다는 말이 있습니다.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각자의 견해일 뿐이에요. 교회에 가면 교회 얘기가 옳고 절에 가면 절 얘기가 옳고 일본에 가면 일본 사람 말이 옳고 한국에 가면 한국 사람 말이 옳은 거예요. 남북한 관계에서도 북한 쪽에 가서 보면 남쪽이 문제고 남한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북한이 참 문제예요. 전라도에 가서 물어보면 경상도가 문제인데 경상도에 가서 물어보면 전라도가 문제예요. 아내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남편이 문제고 남편에게 물어보면 다 아내가 문제예요. 부모에게 물어보면 자식이 문제라는데 자식에게 물어보면 다 부모가 문제라고 합니다. 견해라는 것이 다 자기 입장에서 갖는 생각이기 때문에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특히 늙은 부모의 생각은 자식이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자꾸 바꾸려고 시도하다가 뜻대로 안 되니까 화를 내고 짜증을 냅니다. 결국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부모도 자식도 괴로워져요. 시기별로 세대별로 인간의 특징이 있으니
그것을 알고 맞춰 대응하면 갈등이 줄어들어요. 어린아이는 따라 배우기 때문에 자꾸 말로 가르치려 들지 말고 모범을 보이면 됩니다. 부모는 안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고집하지 말고 그분 생각대로 맞춰주면 돼요. 노인은 어머니든 아버지든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다 노인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신부님이든 스님이든 목사님이든 정치인이든 다르지 않아요. 자식이 부모를,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자꾸 이래라 저래라 고치려고 하면 본인만 괴로워집니다. 내 뱃속에서 낳은 애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나를 낳아서 나를 어린애 취급하는 부모가 자식 말을 듣겠어요? 부모니까 자식 말 안 듣는 것도 있지만 늙은 사람의 성질이 기본으로 안 변해서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시어머니든 친정 부모든 노인을 모실 때는 이 성질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성질을 알고 맞춘다는 것은 지혜입니다. 먼저 상대를 살펴보고 성질을 알면 어떤 관계든 이해하고 풀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상대의 성질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상대를 이해하고 바꾸려 들기 때문에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이대별로 심리의 특성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면 부모와 배우자, 자식을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어요. 거기에 더해서 개인의 성질을 잘 살펴서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 대하면 인간관계에 갈등을 만들지 않고 행복한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오는 인연. 결혼해서 부부만 살 때에는 다투고 갈등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낳겠다고 결정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때부터 부부는 서로 더 이해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특히 아이를 잉태할 때와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그리고 3살까지는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3살 이후부터는 교육의 힘이 나타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아이가 3살이 지나면 부모가 어떻게 가르치는가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3살 이전까지는 밖에서 주어지는 대로 심성이 형성되기 때문에 아이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어요. 모두 부모 책임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엄마 마음이 무조건 편안하고 부부가 화합해야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아이가 문제가 있다면 그 아이를 낳은 시점을 잘 살펴보세요. 주로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였거나 저 사람과 못 살겠다 하는 마음일 때였을 겁니다. 이런 인연으로 말미암아 아이의 정서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 그것이 사춘기 무렵이 되어 문제 행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사람 몸을 기준으로 하면 엄마의 뱃속에 있을 전을 전생이라고 하고 그 이후를 현생이라 합니다. 하지만 정신적인 것을 기준으로 하면 3살 이후가 현생이고 3살 이전을 전생이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3살 이전에는 아이에게 자아의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되짚어 볼 때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내려가도 3살 이전의 일들은 기억이 나지 않아요. 따라서 3살 이전에 경험했던 것들은 내가 기억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내 행위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전생이라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3살이 지나면 아무리 똑같이 교육을 시켜도 아이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같은 교육을 시켜도 받아들이는 것이 같지 않아요. 이미 아이의 마음 안에 있는 주체의 인자가 다르기 때문에 환경이 같아도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나듯이 콩이냐 팥이냐 하는 종자가 사람으로 치면 3살 이전에 거의 다 결정이 됩니다. 특히 입퇴할 때 부모의 마음 상태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린 하루에도 수차례씩 마음이 변합니다. 천사 같은 마음을 낼 때도 있고 악마 같은 마음을 낼 때도 있지요. 성질을 내면서 눈을 부라리며 독사같이 덤빌 때도 있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착하게 행동할 때도 있어요. 하루에도 12번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온 듯한 행복을 느끼다가도 지옥에 떨어진 것 같은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처럼 마음은 늘 변하는 것인데 아이를 잉태할 당시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그에 맞는 심성의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이것을 비유를 들어 생물학으로 보면 수억 마리의 정자가 달려가서 그중 하나가 난자와 결합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각각의 정자 가운데 당시 내 마음 상태, 내 업과 일치하는 것이 입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양반가에서는 기도를 한 다음 좋은 날과 시간을 받고 부부가 목욕 재개하고 마음의 준비를 한 뒤 합궁을 했어요. 아이 낳는 것을 단순히 성적 결합으로만 여기지 않고 인생의 중대사로 생각한 겁니다. 결국 심신이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좋은 인연이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어떻게 한번 해볼까? 이 남자를 어떻게 꿰어서 결혼을 해볼까? 하는 욕심으로 만나고 단지 성적 쾌락을 위해 관계를 맺어 아이가 생겼다면 어떨까요? 쉽게 이야기해서 준비되지 않았거나 원치 않는데 생긴 경우라면 정성 들여 기도해서 낳은 아이와는 근본 입자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또 결혼을 했다고 다 아이를 바로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를 갖기까지 힘든 과정을 거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유산의 경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상담한 분이 있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임신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 유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 아이도 위험하다고 해서 3주 동안 안정을 취했는데도 잘못되고 말았어요.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다시 임신하는 게 두렵습니다. 그런데 108배를 하니까 마음이 많이 안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일 기도를 하고 싶은데 혹시 임신하면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할까요? 이처럼 태중에서 아이가 잘못되어 고통받는 임신부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크게 기뻐했다가 유산을 하면 큰 충격과 두려움을 갖게 되지요. 그러나 인연법으로 볼 때 이것은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대로 태어나면 좋지 않아 자연스럽게 유산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엄마가 될 준비를 차분히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바뀌면서 인연도 달라집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안 생겨서 근심 걱정이 컸는데 스님께서 아이가 안 생긴 게 부처님 은혜인 줄 알라고 하신 말씀을 새기고 감사 기도를 시작했더니 도리어 아이가 생겼습니다. 이제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아이가 생기니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진 뒤 아이를 가지면 부모와 아이 모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아이를 가지려면 엄마는 먼저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민하고 근심 걱정이 많으면 아이를 낳아도 아이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따라서 엄마가 될 사람은 누구보다 마음을 편안히 하고 세상의 어떤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의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거친 행동 뒤에는 억압 심리가 있다.
아들만 둘 있습니다. 큰아들은 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중학교 1학년 작은 아들이 작년부터 사춘기가 온 것 같습니다. 폭력적이고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데다 무기력하기도 하고 도무지 아이 같지 않은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 전부터 하던 일을 그만두었는데 이제 아이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이렇게 아들 때문에 하소연하는 엄마가 있습니다.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엄마가 허락 없이는 외출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엄마를 속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가 간섭을 안 하면 거짓말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외출하지 마 라고 하면 아이는 나가고 싶으니 대답은 알았어요 라고 하고는 나가버리는 거예요. 즉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간섭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아이가 폭력적일 정도로 과격한 행동을 한다면 아이의 감정에 뭔가 억압 심리가 있는 거예요. 만약 첫 아이는 괜찮은데 둘째가 문제라고 하면 부부가 신혼 초는 사이가 괜찮았는데 살면서 좀 갈등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억압 심리가 있는 사람은 지금은 폭력적인 모습이 좀 덜 나타난다 해도 결혼하면 다시 나타납니다. 화가 나면 아내에게 폭력을 쓰는 일도 생길 수 있어요. 또 술을 마시면 정신을 잃거나 평소에는 조용한데 술만 마시면 말이 많아지고 행동이 거칠어질 수도 있습니다. 심리가 억압되면 이것이 무의식 속에 잠겨 있다가 자극을 받으면 일어나는 겁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직접 타격을 받아서 생길 수도 있고 엄마가 심리로 억압 상태이기 때문에 늘 화가 차 있고 가슴이 답답했던 것이 아이에게 전이되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아이가 폭력적인 것은 부모의 탓입니다. 그러니 아이의 행동만을 문제 삼아서 아이고 어쩌다가 저런 자식을 낳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안타까운 마음을 내야 합니다. 아, 내가 마음을 잘못 써서 아이가 이 고생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잘못된 행동을 두둔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폭력적인 행동을 해도 등을 두들겨주면서 아이고 내가 마음이 많이 불편한가 보구나. 애들이 다 그렇지 뭐 어떠냐. 이렇게 두둔해서는 안 됩니다. 저지른 행동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감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원인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아이를 나무랄 일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의 작용과 이치를 정확하게 알고 아이에게 연민의 마음을 내야 합니다. 이때 비로소 아이의 억압된 심리가 조금씩 풀리고 가라앉게 됩니다. 따라서 아이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먼저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런 다음 당시 내 마음 속에서 무엇 때문에 억압 심리가 일어났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은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아내가 볼 때는 남편이 문제여서 분노했지만 그것도 다 자기 관점입니다.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를 문제 삼아서 화를 내거나 참는 것이 반복되다 보니 결국 아이에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때는 당신 남편에게는 문제가 없었다 하는 것을 내가 알아차려야 해요. 그때 남편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 그럴 수도 있었겠다. 내가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화를 냈구나. 짜증을 냈구나. 이렇게 참회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동안 내 몸과 마음 속에 배어있던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그것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내가 남편에 대한 미움이 있어서 자녀에게 나쁜 영향을 주었듯이 남편과의 문제가 풀리면 자녀에게 또 자연스럽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겁니다.
지금이 가장 행복한 순간. 얼마 전 아이가 시험을 망쳤다며 속상해하던 엄마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아들의 중간고사 등수를 알고 난 뒤부터 아이도 힘들고 저도 힘듭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려 해도 잘 안 됩니다. 아이가 좀 예민한 편이고 완벽주의 성향이 있습니다. 어제는 체육 시간에 줄넘기 시험을 쳤는데 줄넘기를 하나도 못 넘어서 빵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평소에 줄넘기를 잘하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었으면 그럴까 싶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아이도 편안하고 저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질문했던 엄마에게 아이의 중간고사 등수가 몇 등이냐고 물으니 반에서 8등을 했다고 합니다. 받아온 등수를 보고 엄마와 아이가 힘들었다는 얘기인데 반에서 8등이면 잘한 거 아닙니까? 잘했네. 너보다 못한 아이가 잘한 아이보다 훨씬 더 많네. 이렇게 아이의 등을 두드려 주면서 격려를 해주면 아이와 엄마가 모두 힘 안 들고 좋은데 엄마가 요것밖에 못했어 라고 생각하니까 아이도 힘들고 엄마도 힘이 드는 거예요. 설사 엄마가 겉으로는 성적에 대해 아무런 불만을 얘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이는 엄마의 표정을 보면 다 압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도 시험 점수에 신경 쓰느라 스트레스를 받고 엄마도 성적 보고 표정 관리를 하려니 힘들어집니다. 평소에 아이가 줄넘기를 잘 하는데 시험 볼 때 긴장해서 하나도 못할 정도면 아이가 많이 예민하다는 거예요. 엄마가 시험 성적을 가지고 야단치면 아이가 부담을 느껴서 아는 내용도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 엄마가 해야 할 일은 아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겁니다. 35명의 8등면 상위 25% 안에 들어가네. 성적이 뒤에 있는 아이는 어떻게 살지? 이렇게 가볍게 웃으면서 아이를 격려해 주는 게 좋아요. 많은 부모들이 아이가 반드시 공부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무의식 중에 공부 못하는 아이를 걱정하게 됩니다. 반에서 5등하면 1등 못한다고 걱정인데 10등하는 아이에 비해서는 잘하는 겁니다. 10등하면 공부 못한다고 하는데 꼴찌하는 아이에 비해서는 잘하는 거잖아요. 꼴찌하는 아이가 문제라고 하지만 학교 안 가겠다는 아이에 비해서는 학교에 가는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이에요. 학교 안 가는 게 문제라고 하는데 사고 치는 아이에 비해서는 학교만 안 갈 뿐이지 남에게 피해 주는 게 없잖아요. 우리는 더 큰 불행을 겪어야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행복인 줄 압니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 그대로 행복인 줄 아는 것, 그것이 진리에 눈뜨는 겁니다. 이 아이는 지금 공부에 대해 강박관념이 생긴 상태예요. 심해지면 정신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아이를 위해서 엄마가 대범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아이가 밤에 공부하면 성적이 밥 먹여주냐? 괜찮아. 일찍 자. 라고 말해주고 늦게까지 공부를 하면 잠이 부족하면 알던 것도 생각이 안 날 수 있단다. 푹 자고 내일 가서 아는 대로 쓰거라. 고 말해주는 겁니다. 이 아이는 엄마가 공부 그만하고 일찍 자라고 하면 오히려 방문 잠가놓고 자는 척하며 공부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집에서는 호롱불을 켰어요. 석유를 한 말 사서 1년을 써야 하니 너무 늦게까지 불을 못 켜놓게 했어요. 숙제나 공부를 하려고 하면 빨리 끄고 자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것이 담요로 문을 가리고 책을 읽는 거였어요. 아버지가 자라고 하면 네 알았습니다 라고 해놓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학교 갔다 와서 마루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작대기로 마룻장을 때리면서 야 이놈아, 공부하면 돈이 생기나 밥이 생기나 얼른 풀 베러 가라. 이러면 망태기 들고 산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아버지 몰래 숨어서 한 거죠. 물론 시험 보는 게 싫고 공부하기 귀찮았지만 부모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오히려 공부가 소중하게 느껴졌던 겁니다. 이처럼 스스로 필요해서 공부를 하면 자생 욕구가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부모들은 아이가 스스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 전에 과잉으로 시키다 보니 아이가 공부하기 싫도록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매듭을 부모가 먼저 풀어주어야 해요. 부모 자신의 상처부터 치유해라.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쁜 파장이 일어납니다. 스트레스 가운데 핵심은 미움이에요. 슬픔도 마음을 가라앉게 합니다. 그 다음으로 초조와 불안, 괴로움도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해치고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부모가 화를 많이 내면 자식이 그것을 물려받고 자식은 그것을 손자에게 물려줍니다. 심리적 대물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끊어주지 않으면 어릴 때 받은 마음의 상처로 평생을 고통받게 됩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그것을 평생 마음의 짐으로 지고 가는 사람이 많아요. 50살이 넘었는데도 어릴 때 어머니가 사랑을 주지 않고 상처를 준 데 대한 미움과 원망을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는 제가 서너 살 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분풀이를 제기하셨습니다. 커서는 그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며 불효자식이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노력해서 사귀긴 했지만 평생 자식을 분풀이 도구로만 생각하고 사랑이라곤 준 적이 없는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아직도 제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분의 어머니는 속아서 결혼을 한 경우였어요. 초혼인 줄 알고 시집을 와보니 남편에게 딸이 하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에 대한 증오가 생겼고 그것을 아들에게 푼 거예요. 어린 자식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저주를 퍼부으니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지요. 흔히 엄마가 자식을 붙들고 남편에 대한 불평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아버지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아버지에게 형식으로만 인사하고 문 탁 닫고 제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신체 접촉은 물론이고 얼굴조차 마주하질 않지요. 어릴 때부터 네 아버지는 문제가 있다, 나쁜 인간이다 하는 말을 들으며 자란 자식들은 부부가 싸우면 다 엄마 편이 되어 아버지를 미워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사랑은 자식이 다 모른다고 하죠. 그러니까 부모가 얼마나 자기를 보이지 않게 사랑했는지 자식은 모를 수도 있어요. 또 부모가 내가 바라는 사랑이 너무 높으면 부모가 해준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바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줘도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고맙게 느낍니다. 따라서 이것은 부모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내 문제예요. 그러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는 어떻게 해야 치유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나한테 와서 아이고 그래 너한테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용서를 구해야 치유가 될까요? 부모는 기억도 못하고 오히려 내가 뭐 잘못했다고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근본으로 해결하려면 과거의 상처를 이해하고 털어버려야 합니다. 어릴 때는 부모가 돼서 어떻게 저러나 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부모가 돼보니 부모는 싸우면 안 될 것 같았는데도 어른이 돼서 살아보니 싸울 일이 있잖아요. 헤어질 일도 있어요.
그것은 자식을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부모도 어리석고 자기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살기 힘들어서 벌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른이 되고 보니 우리 또한 완전히 성숙한 것도 아니고 남편, 아내와 싸울 때도 있고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 12번도 더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릴 때는 우리 엄마가 신 같았는데 지금 어른이 돼서 보니 엄마도 그때는 32, 3살 먹은 여자였을 뿐이구나. 그때 뭘 알았겠는가. 사는 게 힘드니까 화가 나고 애는 둘, 셋이나 되니 짜증이 날 수밖에 없었겠지. 그래도 우리 엄마는 나보다는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사셨구나. 이렇게 엄마를 이해하는 마음을 내보는 겁니다. 부모를 원망하면 결국 부모가 나쁜 사람이 되고 부모가 나쁜 사람이면 나쁜 사람의 자식이라 종자 자체가 좋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비하가 되고 자긍심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모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라도 설사 낳아서 고아원에 갖다 버렸다 하더라도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무의식 속에서 자기 긍정성이 생깁니다. 제가 당신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제 생각에 빠져서 당신을 미워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참회하면 내 상처가 치유됩니다. 자기 상처를 치유해서 자기 스스로 건강해져야 해요. 내가 건강해져야 남편도 사랑할 수 있고 자식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으로는 누군가를 사랑하기 힘듭니다. 스스로 짊어진 무거운 짐 때문에 늘 힘겨워서 남편이 이렇게 안 해준다, 애가 저렇게 안 해준다, 늘 불평만 하며 살게 돼요. 이해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내서 자꾸 기도를 하면 마음속에 있던 상처들이 치유됩니다. 그것이 말끔하게 지워지면 내가 훨씬 부드러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식에게도 따뜻하고 너그러운 어머니가 됩니다. 부모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상처의 도끼를 아이에게 뿜으면 아이는 잘 성장할 수 없어요. 아이 하나 잘못 키우면 세상에 엄청난 해악을 끼칩니다. 어디 딴 데 가서 좋은 일 할 생각하지 말고 엄마가 자식 하나만 잘 키워도 사회와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네, 스님은 에필로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오늘부터 자기를 아름답게 가꿔나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으며 내가 나도 사랑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하겠어요? 남에게 사랑받고 남을 사랑하는 출발점은 먼저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내가 괴롭지 않은 삶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자식이 속을 썩이든 말을 안 듣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이것을 해탈이라고 합니다.